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편의 제2장의 제3절 채권의 소멸입니다. 민법전 순서로 보면 채권편 총칙장의 맨 마지막 절이지만 앞으로 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습의 효율을 위한 것입니다. 자, 서론적인 사항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채권도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일반의 소멸사유, 예컨대 소멸시효, 취소, 권리 실효, 해제 조건의 성취 이런 등으로 해서 소멸하죠. 그런데 민법은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독립절을 두어서 7개의 채권 소멸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들 7가지 소멸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7가지 이 채권 소멸 사유는 이렇게 크게 2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 만족과 무관한 사유,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돈을 꿔간 사람이 돈을 갚는 거를 변제라고 하죠.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변제라고 하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널리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변제 방법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게 되겠죠. 그런데 약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제의 장소에 관한 것인데요. 변제 장소에 관해서는 특정물 채권과 불특정물 채권으로 구분해서 467조가 규정을 하고 있죠. 특정물 채권 외에는 지참 채무입니다. 이것을 지참 채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참 채무가 뭡니까? 이행 장소가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인 경우죠. 이 지참 채무의 원칙은 변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규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에 변제 시기를 볼까요? 변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죠. 변제는 이행기에 하면 되지만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변제기 전의 변제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변제기 전의 변제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제의 당사자입니다. 변제자는 통상 채무자인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의 변제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하지 않죠. 이 469조 2항은 이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손실은 물론 이익도 강제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될 수도 있지요. 이 점은 우리 민법 공부를 할 때 매우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법원칙이죠. 제3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은 채권은 소멸하지만 구상관계가 남게 됩니다. 이 제3자의 변제로 인해서 채무자와 제3자는 부당이득 관계에 놓이게 되고, 왜냐하면 채무자가 부담할 것을 제3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채무자는 제3자에게 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제 수령자를 보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적법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죠. 변제 수령권이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했다면 변제 수령권자에게 다시 변제를 해야 되겠죠. 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를 A라고 하고 변제 수령권자가 B입니다. 근데 B가 아닌 C에게 A가 이렇게 변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A는 다시 B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A는 C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C가 무자력이라면은 이 A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무의미하죠. 이 경우에 C의 무자력에 대한 리스크를 A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채권법에서 무자력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 이 문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권자라도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채권자가 아니면서 변제 수령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 수령권이 없는 채권자의 예로서는 이런 채권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채권자의 변제는 유효하지 않죠. 그래서 변제자는 다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변제 수령권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무자력에 대한 리스크는 변제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 얘기죠. 채권자가 아닌데 변제 수령 권한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류를 표현 수령권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금 채권에서 진정한 예금 채권자는 B인데 A가 예금 통장도 가지고 있고 인장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외관을 다 갖춘 A가 예금을 인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 채권의 채무자인 은행은 A를 진정한 채권자로 인식하고 돈을 인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은행 측에 과실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A는 채권의 준점유자이기 때문에 은행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채무로부터 벗어나죠. 이때 진정한 채권자 B는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법리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무자력이라면 B의 채권은 무의미하죠. 즉 B는 A의 무자력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리스크를 누구에게 지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건 논리라기보다는 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변제 목적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특정물의 경우인데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현상인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62조는 특정물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374조와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물 채무자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다가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비록 목적물이 변질, 훼손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특정물 채무의 경우입니다. 이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죠. 이 규정은
채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 즉 해당 물건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제한 능력자와 같이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후에 그 변제가 취소된 때, 이런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 이것은 채권자가 변제받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변제의 제공을 보겠습니다. 이 변제 제공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산발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변제 제공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채무 중에는 채무자의 이행 행위만으로 변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채권자 측에 일정한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죠.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 이것이 변제 제공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 대해서 채권자의 협력이 없다면 채무가 소멸되지는 않죠. 그러나 변제 제공 시점 이후로는 최소한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제 제공의 방법은 어떨까요? 원칙은 현실 제공입니다. 금전 채무자가 금전을 지참해서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는 것, 이런 것이 현실 제공의 예입니다. 그리고 구두 제공만으로 변제 제공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채권자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그런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현실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죠. 그래서 채무자의 행위 수준을 낮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두 제공조차 요구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채권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가 완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두 제공조차 요구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니까요. 변제 제공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변제 제공의 핵심 효과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제 제공으로 채무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변제자에게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 따라서 상대방은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되죠. 이 문제는 앞에서 공부를 했죠. 또 변제 제공에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 공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탁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의 경우에 변제 제공을 한 당사자의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 총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의 무력화, 이거를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A가 갑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이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일 날 A와 B가 동시에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5월 15일이 지나도 B가 A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까요? 이 B의 채무불이행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B의 채무불이행이 위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중에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B의 채무불이행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B가 A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B가 A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A가 자신이 B에 대한 채무의 변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즉, 갑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 손해배상 해제와 같이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는 제재에서 늘 유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변제 충당을 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개념을 알아보죠. 자, 이 A가 B에게 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대여금 채무가 있고 또 200만 원의 이 대여금 채무가 있는데 이 3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는 20%의 이자가 있고 200만 원 이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어요. 무이자로 대여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상황에서 A가 B에게 400만 원을 변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400만 원은 A의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는 부족한 액수죠. 이 400만 원이 근데 어떤 채무에 충당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A와 B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주죠. 이것이 이 변제 충당입니다. 이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충당시킬 것이냐 이 문제, 이게 변제 충당 문제인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부족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채무를 위해서 여러 개의 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이런 경우죠. 이런 때에도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것을 부족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변제 충당의 순서와 방법인데요. 변제 충당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합의 충당, 그 다음에 지정 충당, 그 다음에 법정 충당,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죠. 이것을 합의 충당이라고 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지정 충당에 의하게 되는데 지정 충당은 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른 충당입니다. 1차적인 지정권자는 변제자이고요. 채무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변제 수령자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변제 수령자의 지정에 대해서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충당으로 넘어갑니다. 이 법정 충당에 대해서는 477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제자 대위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A가 B의 채권자입니다. B가 채무자인데 그런데 A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B가 자신의 갑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B 채무자가 아닌 C가 A에게 변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C는 B에게 구상권이 있겠죠. 구상채권이 발생하죠.
이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시의 비에 대한 구상채권과 같은 이런 구상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에게 귀속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자기 고유의 지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변제자 대위를 통해서 종전 채권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변제자의 자유입니다. 이 변제자 대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정 대위와 임의 대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변제자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 여부에 의한 구분입니다. 우선 법정 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인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여기에서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상보증인 같은 사람이 그 예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이런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죠. 다음으로 임의 대위를 보겠습니다.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승낙, 즉 채권 및 담보의 이전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종전의 채권자는 채권 양도인, 변제자는 채권 양수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대물변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이 A가 B에게 1억 원의 금전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는데 A가 B의 동의하에 1억 원 대신에 자기 소유의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대물변제인데요.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대물변제와 구별해야 될 것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가령 1,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만약 B가 A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금전 대신에 B 소유의 토지 시가가 가령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이 B 소유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겠다, 이런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약정을 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는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물급부가 이루어져 채권이 소멸하는 대물변제와 구별됩니다. 이 대물변제의 예약은 나중에 수리대차를 공부할 때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공탁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제공을 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죠.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 인도를 해서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당사자는 공탁자, 즉 채무자죠. 이 공탁자와 공탁소이고 공탁소는 각 지방법원에 둡니다. 피공탁자, 즉 채권자죠. 이 피공탁자는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행사해서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되죠. 공탁에 의해서
채무는 소멸되지만 채권자가 공탁물을 인수받아서 만족을 얻은 후에야 소멸합니다. 변제에 있어서는 채무와 채권의 소멸 시점이 동일하죠. 그런데 공탁의 경우에는 양 시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계입니다. 가령 A가 B에게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B는 또 A에게 3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B에게 상계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A의 B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B의 A에 대한 채무는 1,000만 원으로 감축이 되겠죠. 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게 되는데 이 상계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은 뭡니까? 형성권이죠. 이 상계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 채권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고 합니다. 상계를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두 채권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상계 적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상계 적상의 첫 번째 요건으로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채권자이자 채무자여야 합니다. 다음에 이 상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 채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계는 금전채권 또는 대채물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채권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양채무의 변제기 도래인데요. 만약에 이 요건이 없다면 당사자에게 변제기 전의 변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겠죠. 이 점에서 이 요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상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468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채무의 성질에 의한 금지입니다. 양 채권이 서로 현실 이행을 해야만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상계가 금지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죠. 두 번째,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입니다. 상계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상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금지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각 경우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이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동채권 상계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불법행위 가해자가 자력이 없습니다. 무자력이어서 변제를 채권자가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러한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채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죠. 이런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496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의 효과인데요. 상계로 인해서
대등액의 한도에서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소급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상계 적상이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상계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상계 적상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상계에는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채권 소멸 사유는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였습니다. 네, 이후부터는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계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경계는 구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구 채무가 존속하는 대물변제 예약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경계에 있어서 구 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원인 행위입니다. 즉, 구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신채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면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또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구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은 구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채무에 붙어있던 담보권도 경계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 편의를 위해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05조인데요. 505조는 경계의 당사자는 구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이 채권 관계를 법의 사슬로 관념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봐서 채권 양도 또는 채무 인수 제도를 두지 않았던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얘기한 이 경계가 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 양도 또는 채무 인수가 일반적인 제도로 승인된 근대법에서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제도로 전락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제입니다. 면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 이제 채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 면제를 단독 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 면제를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 민법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이익도 손실도 강제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면제 의사표시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거절권이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혼동입니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유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동이 있게 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권리를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라는 취지이겠죠. 권리 관계의 일반 원칙상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채권 소멸에 관한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